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소개받은 이남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았는데요. 1200명의 CFA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현역으로 뛸 때는 한국에 한 두세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보스가 이제 미국인 스티브 마빈이라고 있었고, 그분이 한 분이고, 이원기 선배님이라고 계셨는데,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그 CFA 추천합니다. 우리 여기 연대 재학생들도 몇 명 와 있는데 CFA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제 세 분 해주셨는데 너무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 5명 몇 년 정도 우리 현역 아니면 활동을 했냐 그랬더니 다 합치니까 140~15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베테랑 교수님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모였고, 오늘 진행은 우리 1시간 정도 이제 패널 디스커션하고, 여러분들 여기 플로어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질문을 몇 개 받을게요. 그래서 저희끼리 토론이 한 2~30분 하고, 나머지는 떠나시지 말라고 질문할 기회를 꼭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테마가 2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보호해주자. 우리 세 분이 다 같은 내용을 주장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이상훈 교수님이 유튜브 틀어주진 않으셨는데, 이영우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거 유튜브 꼭 들어보세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보통 전투력이 아주 강한 한동훈 장관이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질의가 돼서 얼마만큼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얼마큼 중요하냐. 근데 이용호 의원이 제 친구여서 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냐 그랬더니 이제 시작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정치권, 정부, 그 다음에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다른 테마는 2분이 우리 김 회장님하고 김 대표님이 자본 배치 얘기를 하셨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장에 투자를 할 것이냐, 주주한테 환원을 할 것이냐. 성장은 설비 투자, R&D, M&A가 있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건 배당, 자사주 매입이 소각이 있는데 어떠한 컨비네이션으로 가냐.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테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참가해주신 이창환 대표는 바쁘다는 핑계로 발제는 안 했고, 아마 여러분들 관심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미국 출장 바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하고, 2~3가지 제가 질문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갔으면 이제 연기금, 에셋 알로케이터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들도 만나고 그랬을 텐데, 그분들이 한국이나 요즘 아시아, 일본 같은 데도 행동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을 보고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에스파가 있는 이사회, SM 이사회 조인하셨죠. 그래서 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캠페인 작년 얼마 전까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2걸음 진전하고 1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성과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1년 후에 뭐를 좀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 두루두루 질문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발표 내용 관련해서는 저는 너무 하여튼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상호 교수님께서 약간 이론적인 체계를 직대성 정확하게 딱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 배치 문제는 이번에 좀 이따 은행 관련해서도 이게 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는 너무 딱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되게 쉽게 주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거다.
그 제가 출장은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2주 동안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도시를 다녀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런 데서는 그 행동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굉장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뭐냐면 가서 들어보니까 원래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나 일본 같은 데서는 소위 딥밸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싸기 때문에 자본 배치가 잘 안 돼 있거나 너무 싸서 이제 거기다가 가서 뭐 해가지고 바꾸는 이제 이게 오리지널 행동주의인데 그 1세대 행동주의 뭐 카라이켄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2세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 뭐 스타일리스틱 액티비즘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뭐 밸류 액트나 뭐 트라이언 이렇게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뭐 한 단계 이제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 전략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그 오퍼레이션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엘로케이션을 좀 늘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컬 액티비즘. 이게 그게 여기에는 이제 저 일본이나 뭐 한국 같은 한국은 사실 뭐 액티비즘 매니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되게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액티비스트 펀드가 주요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2013년인가 그때부터 아베 정권에서 이제 그 저기 스튜어드십 코드 그 기업들한테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고 약간 연성 규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건 최근에 몇 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렇지만 거기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과거 한국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되게 시니컬합니다. 그건 뭐 되겠어? 약간 한국은 약간 그냥 조크라고 생각해요. 조크. 주식이 아니다. 그거는 NFT다 뭐 거의 그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유는 펀더멘탈한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아까 중간에 그 발표하신 내용도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 인구가 지금 진짜 한 3배 가까이 는 것 같아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그러면서 그게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가 돼가지고 그리고 특히 오피니언 리더분들,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나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다 이거를 이제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게 표가 어쨌든 유권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거를 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미디어 환경도 변했다. 이제 뉴미디어가 되게 많아가지고 옛날처럼 뭐 광고비 써가지고 뭐 이렇게 그 행동지표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런 거 이제 불가능하다. 설명하면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일본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는 뭐 좀 희망을 갖고 여기서 좀 이제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뭐 2배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 이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하여튼 좋은 미팅들을 일단은 제가 지금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되게 뭐 주요한 그런 대학교 기금들이나 뭐 아니면 큰 펜션 펀드도 다 만나거든요. 뭐 만나준다는 것 자체가 원래 잘 안 만나주거든요. 그게 되게 좀 뭐 일종의 신호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SM 이사회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제가 이사회 미팅을 벌써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그 저희 보상위원회 그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SM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좀 한 단계 더 나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아마 그 우리나라의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 학계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지분 구조만 갖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투자하는 실무에서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나스닥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정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킨 인 더 게임을 가지고 실제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여기가 SM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현재 소회를 말하면 사실 뭐 새로운 대주주의 등장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는 이사회가 저희가 원래 1월 20일에 합의한 대로 됐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대주주께서 돌발 행동을 하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실 몰렸던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자고 한다면은 상당히 큰 진전을 이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주 가치 관점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걸 많이 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견 생각하기에 카카오가 40% 갖고 있으니까 카카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현 이사회 멤버 10명 중에 카카오 측 추천 인사 1명뿐이고요. 네, 나머지는 진짜 카카오랑 다 상관없는 여기 계신 그 이남호 교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게 합의해서 지금 다 추천 독립적인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임원 보상의 50% 이상이 주가에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주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모든 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임원들과 일치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관이 변경됐는데 이게 그 40% 지분 가지고는 정관 마음대로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SM의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4회 이상만으로 구성됩니다. 예. 근데 위원장이 또 하여튼 사회이사 그 이승민 변호사라고 이분인데 이분은 카카오가 아무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SM이 자산총액 2조 이상이 되면 사회이사가 과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사회이사가 과반이 되는데 그 과반이 되는 사회이사들을 이번에 카카오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이사들끼리 뽑는 거예요. 그게 헌법처럼 정관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미 사회 10명 중에 5명이 사회이사고 뭐 사실상 저도 사회이사는 아니지만 기타 비상무이사지만 사회이사처럼 기능을 한다고 보면 사회이사가 거의 과반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마 거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좀 이런 새로운 경험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해가지고는 그 이제 아까 현금의 재발견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정말 이해시키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말하고 기자분들께서도 계속 이건 되게 단순한 건데 많이 좀 전파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와가지고 뭐 은행에서 돈 빼먹어가지고 뭐 은행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은행 캠페인 하면서 하여튼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7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 중에 그 하여튼 뭐 최소한 5개 은행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 배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본 배치라는 말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예를 들면 뭐 2개 은행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2보 전진 후 1보 후퇴 딱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JB금융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성과도 좋고 되게 훌륭한 경영진인데 아까 재결치하고 그 저기 텔라다인의 싱글턴하고 비교한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비유거든요. 예. 사업을 많이 성장시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딱 예를 드는데 이게 그 여기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보다는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처럼 낮을 때는 그냥 자사주 매입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훨씬 쉽다. 예를 들면 지금 PER이 3배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이라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회사가 돈을 10,000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ROE가 10%좀 되니까 대출 성장에 투자하면 주당 순이익이 1,000원 늘어나요. 10,000원 곱하기 10%에서 1,000원 늘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면 주당 순이익이 3,000원 늘어나요. 그럼 둘 중에 뭘 하는 게 주당 순이익을 늘리는데 좋을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유리해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건데 이걸 가지고 사실 JB금융 주총 때 논쟁을 되게 오래 했었어야 됐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대출 성장을 줄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자는 이야기고 자본 배치를 바꾸자는 얘기고 무조건 주주 하나 늘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자본도 더 쌓고 자본 비율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더 나은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뭐 우리나라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내년에도 이미 이제 은행들이 다 발표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IR에 발표하면 이게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들이 다 내년에 발표한
이 정책을 발표한 순간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다 지킬 거고 안 지키면 정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은행은 소유분산 기업이라서 그 대부분 그 외국인 지분도 많고 해서 아마 그럴 때 그대로 될 거고 저는 그래서 되게 나아질 거다 앞으로 이렇게 희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금융지주사에서 들으러 오신 분들 계신가요? 이상훈 교수님 너무 제가 오히려 수업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우 의원이 이제 상법 개정안 지금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이사 충실의 의무에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저희 다른 분들 발제 내용의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잘 물 흐르듯이 갈 것 같은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아까 이 금융위가 나서서 행정 규제를 차원에서 하는 것 자체가 관치고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11분이신데 저도 아는 분도 있고 약간 친기업 인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여기가 약간 주주이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뭐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본 배치 부분 말씀해 주신 거 아주 저는 제 전문은 아니어서 새롭게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주주의 비례적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이제 주주의 비례적이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이익하고 회사의 이익 또는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엄밀하게 보면 다릅니다. 그게 계좌가 어카운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회사인데 주식회사인데 회사랑 주주랑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 상법개정법에 필요 있냐, 회사에 대한 충실 부분만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법인격이 다르면 사람이 다르면 의무라는 거는 그 의무의 상대방, 의무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사람이 누구냐가 먼저 특정이 돼야 되고, 그게 다르면 소송이나 의무의 내용이나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이 이제 일본법 베낀 건데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조문 하에서는 회사만 보호하는 거지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렇게 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주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아예 써 있거든요. 회사만이라고 안 써 있고 회사 또는 주주라고 모든 이사의 의무와 책임 조문에 or its shareholders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 보호를 원한다면 그렇게 바꾸는 게 맞겠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론의 주장 취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아까 보셨듯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총액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주의 단위당, 자본의 단위당 효율성, 단위당 가치의 증감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주로 이용되는 게 회사의 계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사에는 돈을 하나도 안 빼가는데 주주한테 임팩트가 다 전가되도록 M&A를 구성하는 건 얼마든지 용이하고 최근에는 그게 발달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적 분할도 대표적인 겁니다. 회사를 합치면서 회사 돈 어디 하나 한 푼 빠진 건 없지만 주주들은 모회사 주주들은 완전히 알짜배기 사업에 대한 주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주들 간의 주주권을 이렇게 조정하는 합병도 마찬가지고요. 상장 폐지하는 공개 매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주주의 가치 또는 캐시플로우 라이트과 컨트롤 라이트의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권리인데 여태까지 그럼 하나도 똑같이 안 들리셨나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고 잘 들렸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괴리가 일어나서 그거를 보호하자,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따로 하여튼 간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본거래에서 그게 합병이나 분할 여기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자사주 매입 그런 거 관련해서도
다른 분들은 주목을 안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게 주목이 되는 게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좋다는 거에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사주 매입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거긴 다 분산 소유주 구조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아무리 사도 주주 간의 지분 가치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왕초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다 똘망똘망하고 영향력이 없고 전문 경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사면 컨트롤 라이트는 영향이 없고 캐시플로우 라이트, EPS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사주 매입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한국은 지배주주가 한 30%짜리 지배주주가 있는 자사주 매입해버리면 한 35%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컨트롤 라이트이 바뀐 거죠. 그 지배권의 가치가 일반 주주 70%짜리 일반 주주의 가치가 밸류가 이렇게 지배주주한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총수 체제에서 자사주 사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를 들면 제가 사례를 썼지만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보니까 순연금 대비 순연금의 3분의 1, 10총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PBR이 0.3이다. 그 상태에서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근데 그러면 지배주주가 45%밖에 안 되는데 자사주를 계속 사면 지배주주는 50% 넘고 60% 정관 변경 저지선까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당 그 전체 컨트롤 프리미엄 밸류가 확 올라가고 일반 주주는 이제는 꼼짝 못하는 정관 변경 저지선도 못 지키고 우리를 정치를 좀 개헌 저지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저는 자사주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할 거면 일반 주주한테만 사지 말고 총수한테도 프로렌타로 사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게 사야 그게 페어한 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배당을 해서 먼저 PBR을 확 높여서 그 일단 현금을 다 해서 주가를 좀 정상화한 다음에 적어도 순자산 이상은 된다면 뭘 하든지 근데 그게 주주의 비례적인 보호임과 도입이 되면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주주의 이익이 밸류가 달라지잖아요. 이사회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지배주주한테 페이버 회사 돈을 써서 지배주주한테 부를 이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입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 같은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이사라 그러면 저 총수도 그러면 프로레타로 같이 회사한테 팔든지 아니면 먼저 배당을 해서 주가를 정상화하고 그런 식의 그게 물론 그 비율마다 틀릴 것 같아요. 50% 넘는 구간에서 5%는 별거 아니지만 30%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니까 30%인데 자사주 다소 갖고 35%로 뛴다고 그러면 그 30%대에서의 5%는 저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합병이나 자본 거래에서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본 배치도 그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연관이 전돼 있다. 그리고 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건 결국 경영진의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공권력을 이용해서 회사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일반 주주의 부를 지배주주로 옮기는 거. 이걸 막자는 게 이제 핵심이어서 그랑 좀 관련이 있다. 코멘트에 대해서는 그 다른 분 발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이창원 대표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이제 카카오가 그렇게 했어도 새로운 실험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그런 말씀처럼 된 경우는 저도 처음 보고 되게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문은 그렇게 카카오가 추천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 정기주총 때 이사 선임 결의할 때는 자기 사람 아닌 사람 다 자르면 그만인 거고 자기가 또 주주 제안해서 자기 사람으로 또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굳이 컨트롤 프리미엄 내고 그렇게 산 이유가 없는 거고 합리적인 그걸로는 그럼 일반 주주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하러 프리미엄 주고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조금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아마 제가 볼 때 회사법적인 장치는 아마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카카오를 그렇게 특히나 카카오는 물적 분할 전문가로서 지배구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말하기 조금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했는데 답변은 안 하셨네요. 근데 어차피 지금 빨리 저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김 회장님 전 협회장 여기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커멘트하기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진짜 100% 공감하는 게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위임장. 저희 수업에서도 진짜 학생들 많이 배우는데 위임장 권유 신고서. 그러니까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올바른
그 보팅을 하게 이제 그런 의도인데 제가 그 어제 찾아봤어요. 애플은 주총을 얼마 전에 마쳤는데 프로큐 스테이트먼트가 113페이지, 그것도 깨알 같은 글씨로 113페이지, 거버넌스가 아주 안 좋은 테슬라도 73페이지인데 요게 한국 회사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안내서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S 삼성전자 앞뒤. 그 주총을 가면 7장 주죠. 뜨문뜨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감독 당국이나 거래소나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주들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진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주총 끝난 다음에 사업보고서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주총에는 요거 갖고 실제 참석을 하거든요. 2022년 그 정기주총 안내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점을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말에 그 한국 들어와서 그 프록시 삼성전자 걸 봤어요. 그랬는데 이거 보고 무슨 투자 그 결정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짜 그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에 그 이사의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스카웃됐고 어떤 철학으로 보상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군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제가 경험한 거는 이 거버넌스가 이게 그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서 그 경영진들이 알아서 그 아무도 안 봐도 알아서 그 주주 이익을 위해서 뛰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뭔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 멘탈리티가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좀 이제는 이 투명사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이상훈 교수님께서 그 법적으로 그 통치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규정이 다 다르고 나라마다 그 엔바이러먼트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데 보면은 규정도 있지만은 코드 오브 에틱이 있습니다.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나 그 지배주주가 되는 사람이나 경영자가 그런 코드 오브 에틱을 또 잘 지키고 그러면 또 그게 어느 정도 불균형한 게 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직접라든가 코드 오브 에틱 이런 걸 너무 무시하고 모든 거를 법으로 다 규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자라든가 투자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모니터를 하고 그런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저도 좀 코멘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프록시 스테이트먼트 관련인데요. 저희는 키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 제안을 하고 의결권을 이제 좀 많이 얻기 위해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다트에 공시하고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트먼트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실시하는 근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어필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요, 해당 양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글씨 천자인데 띄어쓰기 공간까지 포함해서 천자입니다. 천자가 넘어가면 에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써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한 다음에 줄이고 해가지고 천자 맞춰야만이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의 정당성, 지배주주는 경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어떤 일리걸한 액트들을 했었다.
그리고 뭐 자본 배치 측면에서 뭐 현금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한 3배 정도 많은데 더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 뭐 자사주나 배당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써야 되는데 아무튼 천자. 네. 그 전에는 천자를 그냥 지켜라고 금감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좀 넘어갔다. 내지는 주주가치 파괴 이런 말을 이렇게 썼더니 너무 용어가 좀 완전 과격하다. 네, 좀 바꿔라.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위원 선임께 하는데 제안을 해서 그분을 이제 선임되도록 여러 가지 의결권을 획득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쓰는데 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는 후보가 사회이사죠. 그분이 이제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뭐 1% 미만인가 뭐. 근데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어서 그분은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또 이렇게 그렇게 결과를 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KCGF 단체 토론방에서 리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거기에서 인디펜던트 디렉터의 인디펜던스 테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그 독립성은 영역자로부터 어떤 독립성 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회이사나 또 사회이사 후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표를 못 받습니다. 기업군 자문기관 ISS나 또 뭐 대신연구소 뭐 이런 데서 노 반대 그렇죠. 네. 대표님 그렇죠. 상법 규정을 따르는데요. 일단은 정서적으로 반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실. 그래서 저 디테일에 악마는 뭐 디테일에 있다 이러듯이 뭐 디테일 하나하나 개선돼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끼리 토론하면 뭐 저녁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까 약속드린 대로 플로어에 저희 오신 분들한테 질문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분들도 괜찮고 우리 학생들도 괜찮고 전문가분들 뭐 카카오에서 오셨으면 카카오에서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질문하십시오. 손 들고 본인 성함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 중에 누굴 지정하셔도 되고 그냥 뭐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배연경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창원, 김봉기 대표님 다 계신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올해 열풍이 상당히 컸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막상 주총에서 주주 제한 안건이 가결돼서 나온 가시적인 성과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혹시 직접 이 행동주의 주주 활동을 펼쳐보신 입장에서 좀 되돌아봤을 때 좀 아쉽거나 한계로 느껴지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 주총 결과는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주총이 이기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은 아마 그렇게 경영권이 그런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총에 가서 표대결을 해가지고 찬성표가 얼마 나왔냐, 그리고 몇 개라도 성공 사례가 나왔냐가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봉기 대표님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뭐 예를 들면 의결권 자문사 여기도 와 계시긴 한데 이게 사실은 딱 진짜 약간 주주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하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은 일단 주총을 갔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거를 캠페인을 해가지고 주총에 지더라도 변화가 주총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총을 해가지고 뭔가 표식을 보여주고 그걸로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라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똑같이 이제 의결권 자문기관들
저희 안건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쪽에서 이제 ISS는 반대했고 글라스루이스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ISS의 어떤 한계,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발표 중에 이렇게 해주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몇 명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몰린다라는 거, 뭐 그리고 그 기업을 저희는 사실 2018년부터 주주 제안을 18년, 19년, 20년 주주 제안을 했다가 21년도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소각까지 이렇게 많이 해서 멈추고 22년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 뭐 그러는데 어떤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를 자세히 이렇게 리서치해서 안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의결권 자문기관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좀 저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 외국계 저희들이 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한 4대3으로 저희가 이제 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ISS가 글라스루이스 고객보다 이제 더 고객이 더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패시브 아시겠지만 지금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 비중 투자자들은 또 이 행사를 안 합니다. 소중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좀 한계의 챌린지 요소가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기관 투자자 분들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두 개의 기관 투자자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기는 행사를 안 했어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스튜디 주식 코드를 자기 펀드의 가입자 혹은 신탁 가입자에 대한 스튜디 주식 코드를 다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좀 소극적 내지는 어떤 발전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 아직도 사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저와 유사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첨언을 하면 이제 그 주총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뭐 대부분 졌다 그렇게 꼭지를 뽑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시험을 봐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100점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경영진도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을 보고 찬성률 반대율을 보고 본인들이 이겼어도 다음 주총에서 자기네가 계속 잘하려면 그 경영을 잘하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 될 테니까 긴장하게 만들고 그 경영에 매진하게 만들고 그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네. 의결권 자문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이제 기자님이 질문해주신 거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주주 제한 쪽에서 KTNG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금호석유학 그랬었죠. 저희 이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줘라. 그런데 이제 이사회 의사결정을 좀 존중했고 그다음에 곡간을 허물어서 지금 당장의 현재의 주주들 우리의 주주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처럼 시클리컬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 손익이 심한 기업들이 과연 이 곡간을 부셔서 곡간을 허물어서 현재 주주들한테 주는 게 맞냐 그랬는지 아마 회사의 손을 많이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뭐 아담 그랜트의 책 Think Again에 그런 게 나오죠. 뭔가 저항을 받거나 다른 의견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주주 제한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금융지주들도 사실 배당을 많이 올렸잖아요. 저쪽에서 엄청 세게 들어오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이제 배당도 많이 주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김봉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김봉기 대표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 본부장들하고 회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최소한 저희도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하게 만든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약간 그 위닝샷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일단 마이크 잡았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이상호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가버넌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자문을 하면 700개 기업을 하는데 그 중에선 미드캡하고 스몰캡도 있습니다. 사실 스몰캡들이 거버넌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바꿔가기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버넌스 포럼을 하더라도 뭐 우리가 세상을 다 정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재판관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글로벌 탑 티어들만 좀 제대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액티비스트 분들은 아무래도 미드캡, 스몰캡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결권 자문사들이 실제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그 건당 받는 보수가 되게 적다고 이제 그런 얘기 애로사항으로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패시브 많이 들고 있죠. 근데 액티브 펀드 하는 분은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7, 8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 있을 때는 한국 담당자가 딱 한 명입니다. 그 한 분이 자기가 들고 있는 50개, 100개 종목의 의안을 개별 사회이사의 성향을 다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이나 아니면 서스테인 같은데 아니면 뭐 글라스 루이스나 ISS의 도움을 참조를 그나마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 그 펀드들은 제가 자산운용사 대표들 많이 알지만 자기네가 자신이 없을 때 기권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데서는 한국 그 어떠한 한국 일본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 자산운용사가 너무 튀어서 약간 좀 찍힌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기 싫어서 또 반대를 그때 현대차랑 엘리엇하고 할 때는 많은 외국 그 자산운용사는 내심 엘리엇을 응원했지만 기권을 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되게 리소스가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운용사들이 외국 운용사들이 한국을 많이 알고 많은 인력을 보유한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에서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예인데 그래서 그나마 그 뭐 대신이나 이런 데에서 자문을 해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그 건당 그 피가 되게 아주 낮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을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현실화해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라이트, 보팅 라이트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밸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좀 더 그거에 대한 밸류, 가치를 좀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미드캡, 스몰캡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가령 우리 그 캠페인을 김 대표님 하신 키스 홀딩스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아마 뭐 분석을 해서 투자한 데도 있겠지만 잘 모르니까 그래도 그런 그 자문을 의견을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뒤에 안경 끼신 분. 예. 감사합니다. 네. 블루토라는 매체에서 일하는 이일로 기자라고 하고요. 그 이상훈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상법 개정안 법안이 두 가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용우 위원님 법안만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법안의 경우 주주 그 이사 충실 임무의 총주모 총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용우 의원안은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돼서 회사 플러스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렇게 되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그 박주민 의원님 그 발의는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내용상에 그런데 자꾸는 아마 뭐 법사위나 이런 법안 그 심의 과정에서 통합될 수 있는 내용이고 둘 다 추구하는 거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 개념을 충실임의 대상으로 넣자.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주주라는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이익 중심으로 하느냐 했을 때는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가 되느냐가 좀 더 명확하지 않냐, 좀 아니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뭐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얘기라
그런 거 됐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서로 내용은 비슷하다, 같은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기 뒤에 그 베이지색 여성분, 예.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김현주 기자입니다. 그 이상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상법 개정안이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을 한데 예컨대 뭐 주주대표 소송에서 뭐 승소율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말씀해주신 뭐 물적 옛날에 소액주주에게 뭐 불리한 물적 분할에 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거나 뭐 지금 제도가 많이 수정이 되었지만 아니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소액주주들이 소송이 가능하다거나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좀 제도적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질적 차이는 이제 주주대표 소송은 아주 그 콕 집어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은 조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이사가 사고 친 돈을 회사로 집어넣으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손해를 봤을 때 써먹을 수가 없는 소송이에요. 근데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회사가 손해지만 회사 계좌에서 돈 안 빼가고 주주의 지분율을 뺏어간다는 이럴 때는 회사 그 소송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김봉기 대표님 작은 도둑 큰 도둑 얘기하셨지만 큰 그 주주의 이익이 뺏겨지는 거는 다 주주 계좌에서 지분율을 빼간다는 주로 합병 물적 분할도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한번 돈 빼간 게 없기 때문에 대표 소송으로는 아예 그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주권이 배터리 부분에서 내 주주권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그런 실질적인 차이가 주주 대표 소송의 아주 대표적인 차이고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도 상법이 개정됐더라면 회사에 손해가 없지만 주주의 주주권을 그 반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하나 좀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저도 어디 그 사회사무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 회사가 한 100억 원어치 그 계열사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100억 원어치 사는데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화가 날 일이죠. 이 100억 원이면 이 회사가 20년 동안 배당한 돈의 5배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배당은 안 하고 총수 계열사 방어하는 데 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뭐라고 그 레터도 보내고 하면 회사 측 답변은 회사 계좌에 무슨 손해가 있냐고 저한테 대물어요. 변호사 의견 다 거친 거다. 회사한테 손해 없는 건 맞죠. 상당 주식을 시장 주가대로 샀는데 회사에 무슨 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 선관 의무 충실 의무로는 태클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주주의 비례적이게 되면 주주 간의 지배주주를 위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40%의 주주 돈을 땡겨 쓴 셈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인 그런 바로 태클이 걸고 행위 단계에서 손해업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태클이 가능해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행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뭐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건 제가 사회자로서 뭔가 가만히 있기가 너무 책무가 그 해서 뭐 어떻게 물어보면 회사한테 손해가 없어서 이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다 의견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상법이 정말 빨리 개정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펌들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원재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밸류에이션 기법들을 사용하면은 사용하여 한국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거버넌스 문제로 인하여 실제 주가와 밸류에이션 주가가 서로 많이 괴리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ESG 거버넌스 베이스 기업 가치라는 화폐 심포지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런 기업의 거버넌스도 감안하여 현실적인 주가를 산출하는 밸류에이션 기법이 있을지 아니면 혹시 만약에 개발되고 있으면은 어떤 쪽에서 연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실제 투자를 하는 우리 이 대표님이나 김 대표님, 제 학생은 아닙니다. 예.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뭐 투자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그 디스카운트 요소가 이제 예술적인 거죠. 그래서 뭐 현실
캐시 플로우에 근거한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이게 뭐 예를 들면은 100인데 주가는 40에 있다. 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이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가 되면, 주주 보호가 되면은 충실 의무가 이제 법제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나온 것에 굉장히 많이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지갑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여기 참석하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기자님들이 많이 좀 전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당장 우리의 지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제가 저 미래세증권의 그 리서치센터에서 ESG를 맡고 있는 최진아라고 합니다. 그 직전에 그 ESG 인티그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좀 했는데요. 지금 그 질문 주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되게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이고, 근데 특히 그 그러니까 ESG 요소들을 사실 좀 팩터라이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밸류에이션까지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저도 사실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거버넌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살짝 좀 액티비즘 쪽이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이제 주식과 조금 이제 그 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밸류에이션 기법은 없고요. 다만 글로벌에서는 지금 우선 ESG 평가 항목들을 물론 그 평가 회사들에 있는 ESG 항목 그대로 쓰지는 않고 각각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아니면 투자가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팩터라이징을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라든지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직접 뭐 리스크나 아니면은 뭐 주식 사실은 수익률 쪽으로는 아직 컨센서스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건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특히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좀 많이 유의미하게 그 설명력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몇 개를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주로 이제 거버넌스 부분은 이제 리스크랑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저는 DCF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할인율 조정 쪽으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일본이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돌려보시면서 선형을 있는 이제 팩터들을 찾아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외부에서 방금 타깃 프라이스 말씀하셨는데 타깃 프라이스를 지시하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내부적인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좀 그 글로벌 기관들을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나서요. 우리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짝 좀 몰래 와가지고 좀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 김민준입니다. 그래서 좀 그 이창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SM 의결권 분쟁의 여파로 이제 카카오 최대 주주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 조정 혐의로 이제 확정 시 카카오뱅크 주식의 10%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지분이 약 이제 27%인 걸 고려했을 때 카카오뱅크 이제 지분이 10% 이상은 이제 활용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좀 주주 제한의 레버리지로도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요즘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요즘 그 설립 취지인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그리고 그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공모가 39,000원에 비해서 지금 2만 원대 초반대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작년에 국내 금융지주사한테 이제 주주 제안을 하셨던 것처럼 카카오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주주 제안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생각이라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지금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 네. 그 뭐 앵글이 있는지 좀 보시는 거죠. 행동주의적으로 네. 봤을 때. 네,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은행 7군데만 골라가지고 했던 이유가 그 저희 아까 아이디어가 이게 자본 배치 그냥 그 아이디어거든요. 오늘 되게 발표 많이 했던. 근데 그게 되려면 이게 PBR이나 PER이 되게 낮아야지만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게 되게 산수로 되는 거라서 그 이게 ROE 차원에서 근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주가에도 저 사실은 아예 보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가에서도 PBR이 뭐 2배 이상 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PER도 당연히 몇십 배일 거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행동주의의 영역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뭐 그런 관점에서 이게 그런 일단은 짜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의결권이나 이런 거 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는 게 순서라서 뭐 되게 신선한 이야기인데 저는 하여튼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이창원 대표님이 인기가 많네요. 그 시간이 많이 됐고 뭐 더 저희 하고 싶은 얘기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이 그 행사를 이렇게 해주신 CFA 협회 회장님, 전무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상호 대표님과 수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제8회 ESG 심포지움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업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CFA 협회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심포지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방송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